네, 문재인 대통령이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등 4개 부처의 장관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연말 연초 또 한 번의 개각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위를 앞두고 법무부와 윤 총장 측 간의 수싸움이 치열합니다. 두 분과 정치권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한상희 가천대 부교수, 이기재 동국대 겸임교수와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자, 말씀을 드린 것처럼 문재인 대통령이 4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지명을 했습니다. 자, 일단 가장 눈에 띄는 인사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인데 이번 개각 좀 어떻게 보시는지요? 박능우 선생님이 좀 서운하시겠습니다. 예, 예. 그 보통 개각을 할 때는 이제 방금 많이 나오는 경질성이 있을 수 있고요. 네. 두 번째는 분위기 전환용이 있을 수 있고. 네. 우리 역사에 그런 일은 없었지만 너무 잘했으니 쉬시라는 경우도 있고. 하지만 이제 주로 나오는 것이 정책의 주안점을 전환할 때 많이 쓰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에 들어오신 분들을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 변창흠 교수는 국토부 장관의 이제 지명인 변창흠 후보자는 주택 공급 전문가 쪽이 좀 가깝습니다. 네. 그 문재인 대통령 주변에 있는 여러 부동산 하시는 분들 가운데서 현장에 그 주택 공급 쪽에 많이 하셨어요. SH공사 사장도 하셨고 LH공사 사장도 하셨고 그래서 이런 주택 공급 쪽에 대한 얘기를 좀 하시는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한 신호를 좀 주시는 것 같고 뭐 또 한 번 건덕철 장관 같은 경우에도 복지 전문가였던 박능우 장관님을 이제 그만두시게 하고 복지 전문가를 이제 집어넣은 거는 코로나에 강하게 대응하겠다. 그리고 코로나 이후에 보건 체제 하겠다 이런 의사를 표명한 거라고 보거든요. 네. 뭐 경질 워낙 부동산 상황이 안 좋으니까 이제 경질성이다 이런 얘기 나오는 건 뭐 당연한데 BH도 청와대도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뭐 그렇게만 경질성이라고 쭉 해석하는 거는 좀 많이 나간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은 듭니다. 정책 전환 쪽에 좀 더 주목할 필요가 있지 않나. 쪽에 좀 더 주목을 뒀다. 글쎄 뭐 그동안 김현미 장관이 교체되면 이게 이제 부동산 정책의 어떤 실패를 인정하는 게 아니냐 뭐 이런 것 때문에 계속해서 뭐 김현미 장관의 교체 가능성이 나오면서도 여태까지 계속 김현미 장관이 했었습니다. 이번에도 교체를 하면서 이게 이제 경질의 성격이 아니냐라고 했습니다만 청와대에서는 선을 그었거든요. 이번 개각 좀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렇죠. 청와대에서는 뭐 이번에 경질이 아니다라고 명확히 밝혔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도 이게 경질이라고 보기는 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뭐 국면 전환용이다 이 정도는 볼 수 있지만 경질이라고 본다면은 그동안 정책에 대해서 큰 변화를 청와대가 주려는 신호를 보내는 거라고 봐야 되거든요. 근데 이번에 후임인 이제 변창흠 이제 LH 사장은 오히려 더 확실한 정부 개입주의자거든요. 지금 현재 이 부동산 지금 시장에서 이야기하는 거는 좀 더 그 시장에 맡겨놓는 그런 정책을 해달라는 요구가 강력하게 지금 올라오고 있는 건데 더 정부의 개입을 주장하는 그 헨리 조지의 그 토지 사회주의의 그 사상을 신봉하는 분이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과연 시장에서 그러니까 국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일 것이냐 이렇게 봤을 때는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큰 방향 전환을 하지 않는 것이구나. 결국 이건 경질이라고 그래서 볼 수가 없는 것이고요. 결국 제가 볼 때는 지금 문재인 정부가 현재 부동산과 관련한 국민들의 분노 그리고 그것이 그 지향하는 어떤 방향 이런 것에 대해서 민심을 좀 잘못 읽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두 분께서 각자 이제 다른 분석을 좀 내놓아 주셨네요. 네, 이번에 개각에서 추미애 장관은 포함되지가 않았었는데요. 일단 정 총리는 이번 개각에 대해서 일부 소폭 개각한 것이고 내년 초쯤에 한 번 더 개각이 있을 거란 이야기를 하기도 했는데 그때쯤에는 유임된 추 장관이 포함이 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정세균 총리께서 2번 개각을 말씀을 하셨죠. 기자간담회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었죠. 말씀하셨죠. 근데 그 추미애 장관도 말씀을 하셨듯이 검찰 개혁을 완수하고 그 뒤에 거취를 결정하겠다라고 얘기하셨거든요. 이 말씀은 뭐냐면 추미애 장관은 뭐 단순한 법무부 장관 한 명이 아니라 여당 대표를 지냈던 분입니다. 그만큼 뭐 자리에 연연하거나 하는 분도 아니고 무게가 있는 분이죠. 이분이 말씀하신 거는 자기가 검찰 개혁을 완료하고 자유에 의해서 나가는 2가지 조건을 말씀하신 거나 거의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번 개각 끝나고
다음 주 일정을 좀 의미심장한데 네. 9일이 이제 공수처잖아요. 예. 9일이 본회의에서 이제 통과를 공수처 시켰다라고 대의라고 얘기를 7일 날 했었죠. 법사위를 통과시킬 건지 지금 7일까지 합의 안 되면 통과하겠다는 거죠 법사위에서. 예, 예. 그리고 9일 날 처리하겠다는 건데 이게 처리가 되고 10일에 징계위원회가 징계가 있죠. 추 장관님 뜻대로 된다면 예. 예. 그렇다면 추 장관님 말씀하신 내 진퇴를 결정할 조건은 이미 완성이 됐잖아요. 이제 그 상황에서 아마 추 장관의 판단에 의해서 추 장관의 판단에 의해서 1월 개각에 포함이 될 것인가 말 것인가가 결정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냥 예. 뭐 분위기 안 좋으니 물러나라. 둘 다 에이 시끄러우니 나가라. 이렇게는 개각이 이루어지진 않을 거예요. 그러진 않을 거고. 그러진 않고 추 예. 장관의 의사가 굉장히 중요할 겁니다. 검찰개혁 완수 그리고 추 장관의 의사. 예. 타의보다는 자의에 의해서 그게 변화될 굉장히 가능성이 있다고 그게 보시는 중요하다고 거군요.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같은 생각으로 뭐 보시는. 근데 10일 날 그 징계위원회에서 징계위원회, 그 윤석열 총장에 대한 징계가 됐다고 해서 절대로 지금 현재 윤석열 총장이 물러날 기세가 없기 때문에 해결된 게 아닙니다. 그래서 10일 날 징계를 처리하고 나서 퇴임한다고 뭐 사직을 한다고 해서 네. 그거를 뭐 어떤 경질성이라고 안 볼 가능성은 별로 없고요. 지금 10일 날 징계 여부와 징계가 내려졌을 때 윤석열 총장은 바로 이제 또 집행정지 신청을 예. 낼 거고 취소 소송을 예, 내겠죠. 그렇겠죠. 그러면 그렇게 전개될 경우에는 이 국면이 계속 갈 겁니다. 좀 상당 부분 더 갈 거고 다만 이제 지금 동반퇴진을 이제 여권 내에서도 요구하고 있는데 저는 이제 동반퇴진 가능성 거의 없다고 보고요. 왜냐하면 윤석열 총장이 절대 물러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 그런데 좀 탈출구, 그러니까 퇴로를 연다면 추미애 장관의 선퇴진은 한번 카드로 고민해볼 여지는 있다. 추미애 장관이 먼저 퇴진을 그렇죠. 하고. 왜냐하면 그거는 어느 정도의 이제 타협을 하고 이 상황을 수습해 나간다는 이제 전제하에서 그렇거든요. 예. 그럴 때 과연 여권에서 이 상황을 어떻게 내다볼 것이냐, 이 상황을 내년까지 계속 헌법재판소의 판결까지 끌고 갈 것인가에 대한 정치적 판단, 그것이 내려지는 거에 따라서 추미애 장관의 거취가 결정될 것으로 봅니다. 예. 일단 저희가 네, 네, 한 질문해 교수님의 시각과는 굉장히 상반된 의견인 것 같은데요. 근데 이 징계가 끝나고 징계 절차가 끝나고 뭐 소송을 내더라도 대통령의 재가가 중요합니다. 예. 임명권자 재가를 하는 순간에 이 가처분 신청이라는 게 그러니까 대통령의 재가를 법원이 취소해달라고 나오는 거거든요. 이런 건 예. 인용될 가능성이 없어요. 그리고 지금 흐름상 봤을 때 대통령께서 저는 이 재가를 그렇게 끌 것 같지가 않습니다. 빨리 예. 끝날 거거든요. 그렇게 어쨌든- 되면 윤 총장은 나가야 돼요. 그렇죠. 예. 예, 그 어쨌든 뒤에 뭐- 싸움이 되기 때문에 딱 되면은 이 정도 되면은 검찰개혁의 1차 관문 공소 통과했고 윤석열 총장 물러나면은 여권이 원하는 검찰개혁의 1차 관문 정도 통과했지 않았나. 2차, 3차 쭉 있을 거를 뭐 추 장관한테 맡기고 갈 것인가. 저는 여기에 대해서는 좀 회의적이긴 합니다. 예. 어쨌든 뭐 저희가 자연스럽게 이제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총장의 얘기로 지금 넘어간 상황인데 앞서서 이제 좀 그 질문을 좀 드려봐야 될 것 같아요. 동반퇴진 가능성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거든요. 없지요. 없다라고 왜냐하면 보십니까? 이건 지금 이 기호지세예요. 예. 저기 교수님 말씀하시듯이 이미 어느 쪽이 먼저 물러나는 일은 이제 없죠. 예. 그리고 동반퇴진 얘기인데 동반퇴진이라는 것은 그걸 정치적으로 누군가가 등장을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이제 해결을 하는 거죠. 뭐 예. 정세균 총리 같은 경우에 동반퇴진을 본인이 얘기했다라고 기사에 난 거를 좀 억울해하시는데 예. 좀 억울해하시는데 이 동반퇴진을 한다는 거는 검찰개혁 과정에 추 장관이 했던 행동도 부적절하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 신호가 됩니다. 그러면 검찰개혁의 정당성이 무너지는 거거든요. 저는 동반퇴진은 가능성이 없다라고 가능성이 봅니다. 없다. 예. 예. 지금 보면 윤 총장 측은 이제 어제 헌법 소원을 냈고 네. 추 장관은 이 법원의 결정에 즉시 항고장을 제출한 상황입니다. 그야말로 뭐 양측 간에 지금 뭐 12일에 징계위원회를 앞두고 양측 간의 수싸움이 상당히 좀 치열한 것 같거든요. 그렇죠. 지금 그 서울행정법원에서 직무 배제에 대해서 이제 집행정지 판결이 나온 이후에 그 실제 핵심적 내용은 뭐 많은 복잡한 내용이 있지만 핵심적으로 얘기하면 방어권 보장해 줘라 이거거든요. 이거 좀 절차적으로 지켜라 이런 거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법무부나 법무부에서도 이런 절차를 지키기 위해서 왜냐하면
또다시 징계위의 어떤 그 결정에 대해서 윤석열 총장이 불복하고 문제를 제기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한 절차를 지키려고 좀 애를 쓰고 있는 것이고요. 예. 또 역시 윤석열 총장 입장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계속 절차적인 문제를 제기함을 통해서, 그러니까 내용적으로 볼 때는 추미애 장관이 제기했던 6가지에 대한 어떤 그 징계 사유가 네. 이거는 말이 안 된다. 이거로 그 총장을 총장을 해임할 정도의 수준은 안 된다고 자체적으로 이미 판단하는 것 같아요. 실제 제가 볼 때도 그 중에 가장 큰 문제가 사실 판사들에 대한 사찰 문제였는데 실제로 그 사찰당했던 37명의 판사들이 지금 문제를 전혀 제기하고 있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들은 지금 전반적인 여론은 이게 약간 좀 기분도 나쁘고 좀 부적절한 거 아니냐. 이런 어떤 기존의 검찰의 어떤 관행에 대해서 문제 제기는 하고 있지만 이게 위법하다라고까지는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 내용상의 문제보다는 결국 절차의 문제를 더 강력하게 제기함을 통해서 이 전체적인 추미애 장관의 어떤 징계 행위 자체가 징계 행위 자체의 그 근간을 좀 무력화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총장도 계속 이런 식으로 절차의 문제를 제기할 거고 그것을 보강해야 되는 법무부 입장에서도 계속 절차를 보강해 나가는 이런 국면이 당분간 좀 이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내다봅니다. 예, 어찌 보면 이제 윤 총장이 헌법소원을 낸 것도 이제 절차적인 좀 문제를 좀 짚은 부분인 것 같기도 한데 그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그 SNS가 공개됐잖아요. 여기서 이제 이게 악수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좀 보시는지요? 그걸 뭐 악순위, 묘순위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좀 부적절하죠. 그 윤석열 총장이 헌법소원을 낸 이유는 거의 명확하게 좀 보여요. 헌법소원은 그런 가처분 신청하고는 다르게 기간이 깁니다. 그러면 헌법상 그 법률이 헌법에 위배되느냐를 따져야 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 들어야 돼요. 그래서 뭐 며칠 만에 나오는 경우는 없습니다. 보통 4, 5개월 걸리는데 윤 총장이 헌법소원을 낸 의미는 딱 하나죠. 어떤 결과가 나오든 임명권자가 해임을 하더라도 나는 법적으로 싸우겠다. 라는 지금 국민의힘이 공수처에 헌법소원 내놓고 싸우는 거가 거의 유사합니다. 같은 얘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내놨는데 이것이 뭐 징계 절차에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무슨 영향을 미치겠습니까? 이거 뭐 묘순위, 악순위라는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좀 부적절하다고 보고 우리 이용구 차관이 판사 출신이니까 자기가 이제 잘 누가 보냈는지 모르겠어요. 그 텔레그램 그걸 보면서 자기가 악수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린 거거든요. 별 큰 의미가 큰 뜻이나 의미가 있어서 던진 말은 아닌 것 같아요. 일단 한 교수님께서는 이 메시지를 두고 뭐 큰 메시지가 담긴 건 아니다, 큰 뜻이 있는 건 아니다라고 해석을 하셨는데 일단 그 메시지를 한번 저희가 말씀드리면. 윤 총장이 악수를 뒀다. 대체로 이것은 실제 자신 없는 쪽이 선택하는 방안이다. 이런 내용이었잖아요. 교수님께서는 이 메시지를 두고 향후 징계위 국면을 좀 바꿀 수 있는 뭔가가 될 수 있다고 보세요? 그러니까 저는 그 이용구 법무부 차관 차관의 상황 인식이 좀 나이브한 거니까 좀 잘못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왜냐하면은 실체 자신이 없는 쪽이 선택하는 거다. 이거 대부분 맞죠. 왜냐하면 내용적으로 자신이 없는 사람이 대부분 그 어떤 절차의 문제를 제기하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징계위원회의 핵심적인 내용인 징계에 대한 내용을 갖고 서로 갑론을박을 하지 않고 이거를 헌재의 어떤 소송을 통해서 어떤 절차의 문제, 징계 구성의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결국 약한 모습이다 이런 식의 생각을 갖고 계신 것 같은데 저는 이용구 그 법무부 차관께서 잘못 생각하고 있다. 왜냐하면 현재의 문제는 그 6개 사항의 징계 내용에 대해서 국민들도 그리고 이제 판사라든가 법조계 쪽에서도 이거는 징계 수위가 아니다라는 생각으로 이미 어느 정도 여론이 형성되고 있다고 봐요. 그래서 결국은 절차의 문제를 더 강화시키는 거거든요. 윤석열 총장 입장에서는 실제 누가 봐도 징계위 구성과 관련해서 윤석열 총장 측에서 얘기했듯이 결국 소추의 대상과 심판의 대상이 같으면 이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는 제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상당한 일리가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은 이거는 그 법무부 장관이 경찰총장에 대해서 징계를 소추했는데 결국 그 징계위원회 구성 전체가 다 법무부 장관 임명한 사람들이 와서 심판을 한다. 누가 봐도 문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결국 이제 검사 징계법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한 것이기 때문에 저는 상당히 일리가 있고 이게 현재 가면 오히려 윤석열 총장의 의견에 손을 들어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저는 윤석열 총장의 이런 어떤 판단과 어떤 행위 이런 것들이 상당히 굉장히 검토가 많이 되고 진행되고 있고 오히려 법무부에서 이런 부분을 너무 나이브하게 보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있습니다. 악수는 아니다 이렇게 보시는 거잖아요. 예. 네. 뭐 조금 더 첨언을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우선 팩트로 보면은 이제 판사들은 기본적으로 판결문을 통해서 얘기를 해요. 검사들처럼 이렇게 흘리고 이런 짓 잘 못합니다. 뭐 그런데 또 헌법기관이라는 게 굉장히 강하고요. 근데 지금 벌써 4명째 장문의 글을 써서 이 사찰 문제에 대해서는 대법원이 나서야 되고 법관에 올라야 된다라는 의견들이 지금 올라오고 있죠. 그리고 지금 판사들이 가만히 있는 건 아니고요. 하나씩 올라오고 있고 두 번째 이 징계법의 구성 문제에 대해서 예. 만약에 여기서 검찰총장을 법무부 장관이 징계 준비를 할 수가 없다. 징계 요청할 수가 없다면 검찰총장은 누가 징계하죠 앞으로? 대통령 이외에는 근데 대통령은 검찰의 직계가 아닙니다. 지휘감독권이 사라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엄청나게 많은 법률들이 바꿔야 돼요. 법관 징계법도 바꿔야 되고요. 엄청나게 많은 법률들이 지금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구성 문제를 건드리는 것이 뭐 악순지 묘순지는 저는 알 수는 없지만 이거는 뭐 그 자체보다도 불복하겠다는 의미를 그냥 어떤 상징적인 의미다. 저는 이 이상이 안 될 거라고 제가 추가 좀만 더 말씀드리면 예. 그런 징계의 구성 자체가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에서 지난번에 김종민 의원이 발의해서 지금 검사 징계법이 개정됐어요. 그리고 이제 그 효력 발생만 남아 있는 건데 거기에 의하면 지금 현재 그 위원이 7명에서 9명으로 늘어나고 그리고 그 법무부 장관이 다 임명하는 게 아니라 외부의 전문 단체에서 추천해서 할 수 있게끔 바꿨기 때문에 그러니까 누구나 그 검사 징계법 자체가 문제가 있었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향후에 이게 어떤 헌법재판소로 갈 경우에는 상당히 윤석열 총장의 주장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거죠. 예, 짧게만. 네, 알겠습니다. 김동기 법안을 알고 있는데 결국 추천을 하더라도 그 사람들을 임명하는 건 법무부 장관입니다. 대통령이 아니에요. 이거 그러니까 어떤 방식으로든지 그 지휘감독권자의 걸 넘어설 수는 없는 겁니다. 예, 이 알겠습니다. 부분에 대해서 이걸 바꿀 수는 없거든요. 네. 자, 이렇게 저희가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SNS 메시지 또 윤 총장이 낸 헌법 소원까지 저희가 좀 짚어봤습니다. 저희가 좀 주제를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리얼미터 여론조사에 이어서 한국갤럽의 여론조사에서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지율이 39%를 기록을 한 상황인데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의 이 여론조사, 이 지지율 좀 어떻게 분석을 하고 계시는지 먼저 이 교수님께 먼저 여쭐게요. 저는 그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이제 그 임계점을 지나고 있다. 즉 사실 그 소위 얘기해서 40% 콘크리트 지지율이라고 이야기하는 부분.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됐을 때의 지지율이 41%였는데 그걸 상당 부분 지금까지 유지해 온 것만으로 사실 대단한 거죠. 그건 어떻게 보면 야당이 그만큼 못했다는 걸 반증하기도 하는 건데 지금 그게 이제 무너졌죠. 결국 리얼미터 조사에서 37%를 내려오고 이제 갤럽 조사에서도 이제 39%를 찍은 걸 보니까 이게 어떤 한 여론조사에서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 이게 이제 추세화됐구나 이렇게 보여지고 결국은 현재 그 어떤 국민들의 분노나 혹은 이런 어떤 문재인 정부에 대한 어떤 비판적 시각은 결국 부동산 정책의 문제하고 지금 그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총장과의 갈등이 아마 가장 큰 요인일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정책에 대한 어떤 큰 변화가 없이 이번에 변창흠 국토부 장관 내정자에서 볼 수 있듯이 정책 변화하지 않겠다는 것이 읽혀지고 또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총장에 대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떤 뚜렷한 해법을 제시하지 못하고 이렇게 계속 법정 소송으로 갈 경우에 이 지지율은 계속 낮아질 수밖에 없다. 저는 아마도 내년 4월 서울시장, 부산시장 재보궐선거까지 이 추세가 계속 하락 추세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이고요. 서울시장 선거에서 만약에 민주당이 패한다. 그러면 급전직하로 거의 20%를 찍을 가능성도 좀 높다고 봅니다. 이게 그 어떤 역대 정권마다 사실 정권 말기에 보여주는 공통적 추세거든요. 그런 점에서 사실 문재인 정부가 여태까지 굉장히 많이 지켜왔던 것이죠.
그런데 큰 어떤 부동산 문제와 이번에 어떤 윤석열 총장과의 어떤 이런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서 이게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는데 네. 이런 부분에서는 좀 민주당이 새로운 인식 전환을 할 필요가 있어요. 이거를 가지고 이 여론조사를 가지고 받아들이는데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냐면 더 지지자들이 더 개혁을 강력하게 추진하는 뜻이다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상황을 오판하고 있으면 상황을 더 악화시킬 텐데 이런 사실 우려도 저는 이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예. 한 교수께서는 좀 다르게 분석을 하실 것 같은데요. 아니요, 그 특별히 다르지는 않아요. 그렇습니까? 예. 집권 4년 차가 되면 대부분 내려가죠. 박 대통령이 한 26% 했던가요? 그랬고 YSDJ가 한 28% 정도 했었던 거 기억하고 유일하게 30% 넘었던 게 MB였습니다. 예. MB였습니다. 전반적으로 4년 차, 5년 차 되면은 내려가요. 예, 지지율이 내려가는 경우가 많았죠. 그래서 예. 이 추세를 봤을 때 지금 사실 우리가 굉장히 40%다 깨졌다 어쩌다라고 얘기하지만 전주에 비하면은 리얼 갤럽은 1%, 사계 그러니까 전화 연접은 한 1-2% 정도예요. 그러니까 오차 범위 정도인데 어쨌든 하향 추세는 맞습니다. 예. 근데 하향 추세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라는 문제인데 예. 정책적인 실패, 즉 지금 불만, 부동산 정책에 대한 부동산 현상에 대한 불만으로 볼 수도 있고요. 두 번째는 추윤 갈등을 보면서 왜 이렇게 시끄러워? 로 볼 수도 있고요. 예. 대통령 뭐 하는 거야?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세 번째는 똑같은 추윤 갈등을 보면서도 이거 대통령이 왜 이렇게 물러?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거든요. 좀 외람되지만 고구마야? 뭐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그 통계표를 좀 봤는데 주로 빠진 데가 진보층이에요. 예. 주로 빠진 데가 진보층이에요. 그럼 이 진보층이 이게 윤석열이 너무 잘하고 있는데 이렇게 해서 빠지는 가능성은 별로 없거든요. 아마 좀 답답해서 좀 빠진 게 많았고 아마 그런 것 때문에 민주당에서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이거 더 세게 몰아쳐라라고 하는 거 아니냐라고 이제 보는 것 같은데 그럼 뭐 반등의 변수는 없겠습니까? 그래도 제가 봐도 이제 반등의 얘기는 변수는 별로 앞으로 보이진 않아요. 그러니까 부동산 문제가 갑자기 확 두세 달 안에 반전될 가능성은 사실은 별로 없고요. 다만 이제 좀 반전에 좀 올라갈 계획이라면은 앞에처럼 해석을 하면 윤석열 총장이 나가고 공수처가 끝나면 좀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바라볼 수는 있겠죠. 근데 그것도 극적으로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기껏해야 40% 초반? 여기서 왔다 갔다. 물론 이것도 대단한 겁니다. 대단한 건데. 그래서 그 정권의 그 사이클을 볼 때 뭐 극적으로 크게 반등한다. 뭐 이렇게 보긴 좀 어렵고요. 다만 한 가지 그 우리 지지율 여론조사 추이를 볼 때 제가 놀라는 게 2016년, 27년 촛불 집회 이후에 아주 단단해요. 이 단단한 층들이 그냥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 정당에 대한 강력한 반대입니다. 이번에 그 미국 선거에서 봤듯이 이건 바이든과 트럼프의 선거가 아니라 트럼프냐 반트럼프의 선거였잖아요. 예. 지금 굉장히 그런 여론 그 구성 지형이 지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수님이 뭐 반등에 큰 계기는 없을 것이다. 동의합니다. 하지만 극적으로 나가 떨어지지도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런 부분들을 좀 고민을 좀 해요. 하고 있어요. 예. 그리고 옵티머스 의혹과 관련해서 수사를 받던 이낙연 대표의 측근이 숨졌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를 두고 또 여야의 시각차가 존재하기도 했었는데 일단 국민의힘에서는 이제는 윗선을 가리키면서 몸통을 규명해야 한다 이렇게 밝혔거든요. 일단은 안타까운 죽음에 대해서 일단 애도를 표해야 되는 게 우리 한국적 정서이고 그래서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치권에서 항상 이런 일들이 너무 많이 발생을 하고 있고 또 그걸 또 죽음으로 이제 덮고 가는 이런 좀 악순환이 좀 반복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면에서 좀 안타까운데 우선은 좀 약간 좀 석연치 않은 부분들이 있어요. 현실적으로. 왜냐면은 과연 그 옵티머스 측에서 받았다는 이제 선거 사무실에 이제 복합기 임대료가 뭐 한 70여만 원 정도 된다고 하는데 이 건으로 과연
한 사람이 그 가장이 목숨을 던지겠느냐 이런 문제에서는 또 다른 뭐가 있을 거 아니냐라는 게 대부분이 상식적인 생각 아닙니까? 상식적인 생각이고 그리고 최근에 이제 나온 이야기에 의하면 결국 이제 옵티머스 측에서 이제 이낙연 대표의 어떤 서울 사무실에 집기와 뭐 보증금을 집기 한 1,000여만 원 정도의 그 집기를 제공한 거를 진술했다고 해요. 그게 이제 뭐 사실 확인은 아직 안 되고 있는 거지만 그 외에도 또 다른 뭐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이제 자꾸 이제 추측들을 하고 있는 건데 저는 어쨌든 이 문제가 지금 이제 그 윤석열 총장도 본인도 나중에 신문 보도를 보고 언론 보도를 보고 알았다는 거 아닙니까? 결국엔 이제 이성윤 이제 서울중앙지검에서 이걸 처리했기 때문에 아마 이거를 다른 지검에서 하고 있었으면 아마 난리가 났을 겁니다. 뭐 윤석열 총장이 또 정권을 향해 칼을 겨눈 거 아니냐, 아마 난리가 났을 텐데 뭐 그리고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이 문제가 뭐 그런 쪽으로 가지는 않을 것 같고요. 이 문제는 좀 어느 정도 정리가 된 이후에 좀 수위가 가라앉은 이후에 계속 규명은 해나가야 될 문제다. 이게 그냥 무조건 덮을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이렇게 전망합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같은 질문을 좀 드려봐야 되는데요. 저희가 시간 관계상 오늘 대담을 여기서 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상희 가천대 부교수, 이기재 동국대 경임교수 두 분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